당신은 진짜 부자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서울 초가을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다.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가는 이 계절, 골목마다 김이 오르고 미닫이 문이 스윽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오래된 주전자에서 피어오르는 김의 냄새, 막 볶아낸 김치의 깊은 향. 이 도시를 묵묵히 건너온 사람들의 숨결이 낮게 깔려있는 오후였다. 나는 오늘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한다. 한 번도 자신의 부를 자랑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조용히 감춰온 여자. 이름은 한은주. 그녀의 아들 한민호는 35, 며느리 박수진은 화려한 집안에서 자라왔다. 그리고 수진의 부모, 윤미와 현석. 서울 강남의 환한 불빛 아래 어떤 저녁 식탁이 한 가족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 날의 이야기다. 화요일 오후 낡은 휴대폰이 불쑥 울렸다. 액정 위에 민호라는 이름이 떴다. 35이 된 아들. 바쁜 목소리 속에 어쩐지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나는 전화를 받으며 가슴 한쪽이 미세하게 내려앉는 걸 느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들리는 그 조심스러움. 그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에 가까운 것이었다. 엄마, 이번 토요일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았다. 억지로 밝게 만든 목소리. 나는 그 음색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수진이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같이 식사하자고 하시는데 청담 쪽 레스토랑이래요. 청담. 그 단어를 내뱉을 때 아들의 목소리에 실린 미묘한 긴장감이 마치 유리잔처럼 투명하게 전해졌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지 않는 말들이 더 크게 울렸다. 부디 실수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창피 주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계세요. 나는 묻지 않으려던 걸 물었다. 알고 싶지 않았던 걸 확인하고 말았다. 그분들께 내 얘긴 어떻게 했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채 3초도 되지 않았지만 내게는 3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가슴속 어딘가가 천천히 식어가는 기분이었다. 그냥 작은 사무실 다니시고 혼자 사시고 소박하다고 했어요. 소박하다. 그 단어가 귓가에 꽂혔다. 긴 세월을 한 단어로 접어넣는 일은 언제나 잔인하다. 40년을 일하고 쓰러질 듯 버텨온 세월을, 아들을 키우기 위해 밤을 지새우고 손톱 밑가지 때가 끼도록 일했던 시간들을 소박하다는 한 단어로 덮어버리는 게 이렇게 아플 수가 있구나. 나는 목구멍이 매는 걸 억지로 삼키며 짧게 대답했다. 그래, 토요일에 보자. 전화를 끊고 방 한가운데 섰다. 베이지색 벽지, 오래 써서 반들거리는 나무 식탁, 군데군데 까진 머그컵, 창밖으로 보이는 낡은 건물들과 빨래, 너는 골목. 이게 내 삶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선택한 삶이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허탈한 건지 알 수 없었다. 그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오래된 도자기에 금이 가듯 소리 없이,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나는 옷장을 열었다. 평소 입지 않던 옷들이 보였다. 아니, 정확히는 입을 수 있었지만 입지 않았던 옷들. 명품 브랜드 태그가 그대로 달린 채로. 그래, 이 모습 그대로 가자. 아니, 오늘은 그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가보자. 나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차갑고 쓸쓸하고 그러나 단단한 미소였다. 그들의 눈이 얼마만큼 얕은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재단하는 그 시선들이 과연 진짜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지. 토요일까지 사흘이 남았습니다. 옷장 속 가장 낡은 회색 원피스를 꺼냈다. 천의 결이 손끝에서 사각거렸다.
세탁 세제에 햇빛 냄새가 약간 섞여 있었다. 이 옷을 산 게 언제였던가. 10년쯤 전이었을 것이다. 천이 얇아져 손가락 사이로 빛이 비칠 정도였다. 완벽했다. 오늘을 위해서는 해진 로퍼를 신었다. 뒤축이 닳아 한쪽이 약간 기울었다. 오래된 캔버스 토트백을 들었다. 손잡이가 해져서 실밥이 드러나 있었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내가 낯설었다. 고개가 조금 숙여진 바람에 쉽게 흔들릴 것 같은 사람. 어깨가 움츠러든 세상에 미안해하며 사는 것처럼 보이는 여자. 이 모습이 그들이 기대하는 한은주였다. 나는 천천히 입가에 미소를 띄웠다. 거울 속 내가 따라 웃었다. 씁쓸하고 서글프고 그러나 어쩐지 각오가 담긴 표정이었다. 오늘은 가난한 척하는 엄마로 살자.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졌다. 가슴속 어딘가가 서늘하게 식어갔다. 이 연극이 끝나면 무엇이 남을까? 진실일까? 아니면 더 깊은 상처일까? 나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오늘만큼은 그들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고 싶었다. 돈으로 사람을 재단하는 그 시선의 끝이 어디인지. 토요일 저녁이 왔다. 택시 창문을 스치는 은행잎이 파삭파삭 소리를 냈다.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흩날려 아스팔트 위에 쌓이고 차바퀴의 발표 가루가 되었다. 가을이 저물어가고 있었다. 청담동에 들어서자 거리의 공기가 달라졌다. 네온 사인이 차가운 빛을 뿌렸고 거대한 유리병 너머로 피아노 소품이 흘러나왔다. 쇼윈도 속 마네킹들은 모두 고개를 들고 있었다. 당당하게 거침없이 세상을 내려다보듯. 레스토랑 앞에 섰다. 문을 여니 따뜻한 공기와 함께 트러플과 버터, 잘 익힌 스테이크의 향이 밀려왔다. 입구에는 하얀 장갑을 낀 도어맨이 서 있었다. 그는 내 옷차림을 위에서 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미세하게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러나 직업적인 미소를 유지한 채 조용히 나를 안쪽으로 인도했다. 그의 눈빛에서 읽혔다.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가슴이 조금 답답했지만 나는 애써 무표정을 유지했다. 이제 연극이 시작되는 것이다. 긴 테이블이 보였다. 수정잔이 샹들리에 불빛을 받아 얇게 울렸다. 촛불이 미세하게 떨리며 테이블 위에 황금빛 그림자를 드리웠다. 하얀 식탁보는 주름 하나 없이 팽팽했고 은재 커트러리는 거울처럼 주변을 반사했다. 먼저 와 있던 사람들은 번들거리는 실크처럼 매끈했다. 수지는 아이보리색 수트를 입고 있었다. 진주 귀걸이가 촛불에 반짝였다. 그녀의 헤어는 한 올도 흐트러짐 없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손톱은 연한 핑크빛으로 광이 났다. 그녀는 내가 들어서자 눈을 크게 뜨며 입술을 살짝 벌렸다. 놀람인지 당혹감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부모, 윤미와 현석. 윤미는 검은색 시폰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목에 두른 스카프는 명품 로고가 선명했다. 그녀의 향수는 차갑고 합성적인 꽃 냄새가 났다. 장미도 아니고 백합도 아닌 어떤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듯한 인공적인 향. 그 향이 코끝을 찔렀다. 현석의 손목에는 시계가 있었다. 조명을 받아 번쩍이는 그것은 마치 나를 봐달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다. 그의 넥타이 핀도 커프스 링도 모든 게 값을 외치고 있었다. 엄마 와주셔서 고마워요. 민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의 눈동자가 나의 구두와 원피스, 토트백을 빠르게 훑었다. 0.5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나는 그 시선 속에서 읽었다. 실망, 부끄러움, 그리고 미안함.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다. 내 아들이 나를 부끄러워하고 있었다. 나를 낳고 먹이고
재우고 대학까지 보낸 바로 그 사람을. 수진이 일어서며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입술 끝에만 걸쳐 있을 뿐 눈까지는 닿지 않았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여기 저희 부모님이세요. 반갑습니다. 윤미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그녀는 내 손을 잡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까딱였다. 마치 하인에게 하듯 형식적이고 냉랭한 인사였다. 앉으시죠. 의자를 내어주는 사람은 없었다. 나는 스스로 의자를 빼내어 앉았다. 천천히, 조용히. 쿠션이 푹신했다. 이 의자 하나 값이 얼마일까? 순간 그런 생각이 스쳤다. 웨이터가 다가와 메뉴판을 건넸다. 무거운 가죽 표지, 금박으로 새겨진 레스토랑 이름. 펼치니 프랑스어와 한글이 섞여 있었다. BOEUF 북인현, CONFITD 커나드, 포이 그레스 포엘. 나는 일부러 글자를 더듬었다. 손가락으로 천천히 글자를 짚으며 읽는 척했다. 읽을 수 있었다. 당연히 프랑스어쯤이야. 그러나 오늘의 나는 읽을 수 없는 사람이어야 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윤미의 목소리에 상냥함이 묻어 있었다. 그러나 그 상냥함 아래 무언가 날카로운 게 숨어 있었다. 연민인 척하는 경멸, 친절인 척하는 우월감. 이런 식당은 자주 안 오시죠? 그 말에 숨어 있는 뜻이 너무 선명했다. 당신은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죠. 이런 메뉴를 읽을 수도 없겠죠. 가난하니까. 너무 비싼 건 부담되실 테니 가벼운 걸로 주문하시는 게 어때요? 너무 비싼 건. 그 말이 촛불처럼 가늘게 타올라 접시 위에 얇게 내려앉았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민호는 물잔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다. 수지는 미소를 유지한 채 그러나 눈빛은 차갑게 나를 관찰했다. 소믈리에가 다가왔다. 그는 우아한 몸짓으로 와인 리스트를 펼쳤다. 오늘 저녁 식사와 함께 하실 와인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 샤토 마고는. 잠깐만요. 윤미가 끼어들었다. 그녀는 와인 리스트를 가로채듯 받아들고 가격을 먼저 짚었다. 이건 병당 180만 원이네요. 우리끼리는 괜찮지만. 그녀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그리고 다시 소믈리에에게로. 좀 더 합리적인 가격대로 부탁해요. 코스도 마찬가지고요. 1인당 15만 원 정도 선에서. 그녀의 말끝엔 가표가 달려 있었다. 모든 단어가, 모든 문장이 숫자로 번역되었다. 180만 원, 15만 원, 병당, 1인당, 코스당. 나는 그저 앉아서 듣고 있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고개는 약간 숙인 채, 가난한 시어머니답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타올랐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다. 그저 차갑고 단단한 어떤 결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식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정교했다. 작은 접시 위에 예술처럼 올려진 한 점의 고기. 소스는 섬세한 곡선을 그리며 접시 가장자리를 장식했다. 허브잎 한 조각이 마치 조각품처럼 고기 위에 놓여 있었다. 아름다웠다. 그러나 입안에 맴도는 건 후추의 향이 아니었다. 비교의 맛이었다. 윤미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흡족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수지는 어릴 때부터 최고만 가르쳤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자랑이 아니라 선언에 가까웠다. 국제학교 다녔죠. 유치원 때부터요. 초등학교 때는 미국으로 어학연수 보냈고 바이올린은 유럽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일주일에 3번, 레슨비만 회당 50만 원이었죠. 그녀는 포크로 고기를 자르며 마치 일상을 이야기하듯 덧붙였다. 결혼할 때도 우리가 집 마련 도왔어요.
다운페이만 5천만 원 넣어줬죠. 허니문도 유럽 3주 다녀왔고요. 파리, 로마, 산토리니까지. 항공은 물론 비즈니스석이었고요. 그녀는 잠시 멈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만족감과 우월감과 그리고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의지가 섞여 있었다. 뭐 자식 사랑이죠, 하. 웃음소리가 와인잔에 부딪혀 울렸다. 숫자는 자랑이 되었다가 무기가 되기를 반복했다. 50만 원, 5천만 원, 3주, 비즈니스석. 모든 단어가 가표를 달고 있었다. 그녀의 사랑은 숫자로 환산되었고 그 숫자가 클수록 사랑도 큰 것처럼 포장되었다. 나는 고기를 천천히 씹었다. 부드러웠다. 입안에서 살살 녹았다. 그러나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무언가가 가슴 어딘가가 막혀 있었다. 윤미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호기심과 동정과 그리고 약간의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어머님은 그땐 뭘 도와주셨죠? 민호 씨 결혼할 때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호는 포크를 내려놓고 시선을 접시에 고정했다. 수지는 와인잔을 들어 입술을 적시며 나를 슬쩍 훔쳐봤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목소리를 낮추고 조심스럽게 마치 미안해하듯. 작은 선물 정도요. 아, 그러셨군요. 윤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역시 그렇겠지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럼요, 마음이 중요하죠. 액수보단요. 그녀는 다시 한번 와인을 마셨다. 그리고 냅킨으로 입술을 닦으며 마치 생각난 듯 덧붙였다. 다만 민호 씨가 요즘 어머님 걱정을 너무 많이 하네요. 밤에도 전화 오고 낮에도 생각하고 혼자 사시니까 생활이 빠듯하시지 않겠어요? 병원비라든지 생활비라든지.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 아래 칼날이 숨어 있었다. 접시 가장자리의 소스가 얇게 번졌다. 촛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내 안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강이 흘렀다. 천천히 소리 없이 그러나 멈추지 않고 디저트가 나왔다. 작은 몽블랑이었다. 밥 모양으로 짜여진 크림이 섬세하게 쌓여 있었고 금박이 그 위에 얹혀 있었다. 밤크림의 달콤한 내음이 퍼졌다. 그러나 입맛은 돌지 않았다. 배가 고프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다른 것들로 이미 배가 불러 있었다. 비교로, 경멸로, 숫자로. 윤미가 티스푼으로 몽블랑을 떠먹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 조심스러움은 진짜 배려가 아니었다. 계산된, 연습된, 부드러운 칼날 같은 것이었다. 우리 생각엔 말이에요. 어머님께 조금씩 지원을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그녀는 현석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현석도 따라 끄덕였다. 마치 리허설을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한 달에 70만 원 정도요? 그 정도면 생활하시는데 충분하시죠? 그러면 민호 부부도 마음이 놓이고 어머님도 편해지시고. 70만 원. 그 숫자가 공중에 떠올랐다. 촛불에 비쳐 그림자를 드리웠다. 윤미는 티스푼을 내려놓고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목소리는 더욱 부드러워졌다. 대신해요, 어머님. 대신. 그 단어에서 모든 게 드러났다. 자주 찾지 않으시고 젊은 부부 생활을 존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명절이나 생일 때 정도만 뵙고 평소에는 연락 정도만 하시고. 그게 서로한테 좋잖아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숫자는 여전히 친절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70만 원. 그건 지원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다. 그러나 진짜 의미는 달랐다. 그건 나를 사라지게 하려는 값이었다. 존재하되 보이지 않게 살아있되 없는 것처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윤미를 바라봤다. 그녀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현석도 웃고 있었다. 수지는 시선을 피했다. 민호는 물잔만 만지작거렸다. 나는 부드럽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즉, 그 돈으로 제가 덜 보이면 좋겠다는 말씀이군요. 식탁 위 공기가 묵직해졌다. 촛불이 멈춘 듯 꿈쩍하지 않았다. 와인잔 속 붉은 액체마저 멈춘 것 같았다. 민호의 젓가락이 접시 위에서 멈췄다. 수진의 손등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창백해진 그녀의 손가락이 냅킨을 꽉 쥐었다. 윤미는 미소를 유지하려 애썼다. 그러나 그 미소가 조금씩 일그러졌다. 현석은 시계를 힐끗 보며 자리를 피하고 싶은 듯 몸을 뒤로 뺐다.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물컵을 들었다. 물은 차갑고 맑았다. 얼음이 잔 속에서 부딪혀 작은 소리를 냈다. 나는 입술을 적셨다. 목구멍을 타고 차가운 물이 내려갔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뛰었다. 이제 말할 때였다. 윤미 씨,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러나 그 차분함 속에는 오랜 세월 쌓아온 무게가 실려 있었다. 오늘 내내 당신은 돈의 언어로만 대화하셨어요. 윤미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녀의 손이 와인잔을 더듬었다. 5천만 원, 70만 원, 회당 50만 원, 비즈니스석, 3주 모든 걸 숫자로 말씀하셨죠. 그 돈으로 사랑을 샀나요? 존중을 샀나요? 나는 잠시 멈췄다.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아니면 순종을 샀나요? 촛불이 아주 작게 흔들렸다. 누구도 먼저 말하지 못했다. 웨이터가 지나가는 발소리마저 멀게 들렸다. 세상이 이 테이블만 남긴 것처럼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나는 이어갔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었다. 저는 대기업 아시아 운영 총괄 이사입니다. 민호의 눈이 커졌다. 수지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다. 윤미는 포크를 떨어뜨렸다. 쨍그랑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렸다. 20년 가까이 월 5천만 원대 연봉을 받았습니다. 수천 명의 월급이 제 결제에 달려 있고 수백억짜리 계약서에 제 사인이 올라갑니다. 해외 지사 5곳을 총괄하고 분기마다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려나가는 기분이었다. 오래 묶어두었던, 숨겨두었던 것이 이제야 빛을 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미는 입술을 떨었다. 현석은 눈을 깜빡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왜냐고요? 나는 미소 지었다. 쓸쓸하지만 단단한 미소였다. 돈은 소리 없는 편이 더 품격 있으니까요. 진짜 부자는 자신의 돈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숫자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접시와 접시 사이로 아주 얇은 숨소리가 스쳤다. 민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수지는 눈물이 고인 채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안에는 충격과 미안함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왜 지금까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나는 아들을 바라봤다. 내가 낳고 키우고 사랑했던 그 아이를. 이제는 어른이 된 그러나 여전히 배워야 할 것이 많은 그 사람을. 나는 짧게 그러나 또렷하게 대답했다. 넌 사람의 값을 배워야 했으니까. 침묵. 엄마 돈의 값이 아니라. 촛불이 꺼질 듯 흔들렸다. 그리고 다시 작게 타올랐습니다. 나는 낡은 지갑을 꺼냈다. 오래 써서 가죽이 반들거렸다.
구석이 닳아 실밥이 드러나 있었다. 그 지갑에서 나는 한 장의 카드를 꺼냈다. 무거운 메탈 카드. 도금된 촛대의 불빛이 그 표면에 부딪혀 미세하게 부서졌다. 은빛 광택이 테이블 위로 반사되었다. 윤미의 눈이 그 카드에 고정되었다. 현석도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저런 카드는 아무나 가질 수 없다는 걸. 오늘 식사는 제가 하죠. 나는 카드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가난한 척한 엄마의 작은 인사입니다. 웨이터가 다가와 카드를 받아갔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카드를 보는 순간 그는 허리를 더 깊이 숙였다.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존중이 묻어났다. 우리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윤미는 냅킨을 만지작거렸다. 현석은 시선을 피했다.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수지는 눈물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5분, 아니 10분쯤 되었을까? 웨이터가 돌아왔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조심스러웠다. 미간에 주름이 잡혀 있었다. 그는 테이블 가까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실례지만 손님. 그는 한 번 더 주위를 둘러본 뒤 더욱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카드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시간이 멈췄다. 아니, 정확히는 아주 느리게 흐르기 시작했다. 촛불이 멈춘 듯 꿈쩍하지 않았다. 윤미의 눈이 커졌다. 입가에 미소가 번져갔다. 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역시 그렇구나라는 표정을 지었다. 민호는 창백해졌다. 수지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물컵을 바라봤다. 물방울이 유리 표면을 타고 천천히 내려갔다. 한 방울 한 방울. 중력을 따라 멈추지 않고 현석이 먼저 지갑을 꺼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러나 약간의 우월감을 감추지 못한 채 자신의 카드를 내밀었다. 제가 하겠습니다. 웨이터가 다시 카드를 들고 갔다. 윤미는 안도한 듯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빛에서 읽혔다. 역시 거짓말이었어. 대기업 이사라니 말도 안 돼. 그러나 다시 웨이터가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더욱 난처해져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현석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뭔가를 전했다. 현석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다른 카드를 꺼냈다. 세 번째 카드였다. 웨이터는 다시 한번 고개를 작게 흔들었다. 죄송합니다만 이 카드도. 윤미가 숨을 헐떡였다. 그녀는 현석을 돌아봤다.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일이에요? 왜 다 안 돼요? 현석은 땀을 닦으며 핸드폰을 꺼냈다. 손이 떨려 화면을 제대로 터치하지 못했다. 그는 은행 앱을 열고 뭔가를 확인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한도가 초과됐네. 이번 달에 쓴 게 많았나 봐. 침묵. 무거운, 짓누르는, 숨막히는 침묵.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물컵의 물방울을 바라봤다. 그 작은 방울들이 하나씩 천천히 표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방울만큼 어떤 오만도 작아질 수 있을까? 그 방울만큼 어떤 자만도 증발할 수 있을까? 웨이터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주변 테이블에서 시선이 느껴졌다. 속삭이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나는 천천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럴 때도 있죠.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비난도 조롱도 없었다. 그저 담담했다. 여행 오시면 보안 일시정지가 걸리기도 해요. 해외 카드 사용 패턴이 감지되면 은행에서 자동으로 막아버리거든요. 윤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현석은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지갑에서 다른 카드를 꺼냈다.
이번엔 평범한 카드였다. 금속이 아닌 플라스틱 카드. 웨이터에게 건넸다. 제가 계산할게요. 오늘만큼은. 웨이터는 고개를 숙이며 카드를 받아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왔다. 승인되었다는 미소와 함께. 감사합니다, 손님. 나는 영수증에 사인을 했다. 팁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카드를 다시 지갑에 넣으며 윤미와 현석을 바라봤다.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식당을 나섰다. 서늘한 바람이 볼을 스쳤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강남대로를 달리는 차들의 소리가 낮게 진동했다. 빨간 테일램프가 길게 이어져 마치 붉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노란 잎이 발끝에서 바스락거렸다. 밟을 때마다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민호가 내 옆에 섰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땅만 바라봤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엄마.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미안해요. 나는 그를 바라봤다. 내가 낳고 키우고 사랑했던 그 아이. 이제는 어른이 된 그러나 여전히 내 아들인 내가 엄마를.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눈가가 붉어졌다. 소박이라는 말로 가두었네요. 엄마가 작은 사람이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정말 죄송해요.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따뜻했다. 떨리고 있었다. 괜찮다. 내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오늘 너랑 나 모두 배웠으니까. 민호는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는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다. 그가 스스로 닦아야 했다. 자신의 눈물은 자신이 책임져야 하니까. 택시를 잡았다. 문을 열고 앉으니 시트에서 비누 냄새가 났다. 오래된 정직한 냄새. 운전석 너머 라디오에서는 옛 가요가 흘렀다.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였다. 기억과 후회와 다짐이 뒤섞인 서울의 밤. 기사님이 백미러로 나를 슬쩍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무슨 일 겪으셨어요? 표정이 단단하시네요. 뭔가 큰일 치르신 것 같은데.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조금 오래된 진실을 꺼냈습니다. 기사님은 잠시 말이 없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은 때론 비싸죠. 그의 목소리에 삶의 무게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결국 죗값을 합니다. 언젠가는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 말이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왔다. 반 지하 창문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골목 어디선가 커피 볶는 냄새가 났다. 누군가의 주말 아침 루틴. 창문을 반쯤 열자 가느다란 햇살이 식탁 위로 흘러들어왔다. 먼지 입자들이 그 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녔다.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뻐끔뻐끔 끓는 소리가 났다. 밖에서는 신문 배달 오토바이의 부릉소리가 들렸다. 서울의 평범한 일요일 아침. 전화가 울렸다. 민호였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랐다. 더 낮고 더 또렷했다. 떨림이 없었다. 어젯밤에 수진이랑 많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결정했어요. 나는 주전자를 내리며 귀를 기울였다. 장인어른 장모님께 경계를 세우기로 했어요. 더 이상 돈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제대로 된 아들이 되고 싶어요.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모습을 존중하는.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그러나 그 떨림은 약함이 아니었다. 용기였다. 잘했다. 내 목소리에 미소가 실렸다. 그 한 걸음이 널 진짜 어른으로 만든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찻잔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 유리컵에 햇살이 박혔다. 그 작은 무늬가 물결처럼 일렁이며 내 마음까지 밝혀주었다. 평화로웠습니다. 사흘이 지났다.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누구일까? 예상하지 못한 시간이었다. 문을 열었다. 수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달라져 있었다. 묶은 머리, 민낯, 얇은 카디건. 명품 로고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향수 대신 빨래 비누 냄새가 났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듯했다.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과드리러 왔어요. 나는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가 들어왔다. 조심스러운 발걸음. 주위를 둘러보는 눈빛에 부끄러움이 묻어 있었다. 나는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 찻잔에 녹차를 내렸다. 향이 피어올랐다. 은은하고 따뜻한 향. 수지는 식탁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였다. 그날 저는 봤어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부모님이 값으로 사람을 재는 순간들을, 숫자로 사랑을 증명하려는 모습들을, 그리고 저도 똑같이 하고 있었다는 걸. 그녀의 눈가가 금방 젖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부모님은요? 그녀는 냅킨으로 눈물을 닦았다. 가난이 너무 무서웠대요. 어릴 때 많이 가난하셨대요. 그래서 평생 돈으로 싸웠고, 돈으로 사랑했고, 돈으로 사람을 평가했대요.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믿으셨대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다. 저도 모르게 배웠나 봐요. 사람을 아끼는 대신 흠잡을 구석을 먼저 찾는 것을.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차분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두려움은 사람을 작게 만들어. 나는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배운 건 다시 배울 수 있어. 늦은 게 아니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찻잔을 감싼 그녀의 손이 아주 작게 떨렸다. 따뜻함이 손바닥으로 번져가는 시간이 참 길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간절했다. 저 가르쳐 주세요. 뭘? 돈이 아니라 품격으로 사는 법. 조용한 강함으로 말하는 법. 과시하지 않고도 존중받는 법. 나는 미소 지었다. 그건 수업이 아니라 생활이지. 찻잔을 한 모금 마시고 이어갔다. 오늘부터 내 소비와 내 말투, 내 침묵을 한 번씩 바라봐. 뭔가를 사기 전에,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봐.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건 나를 위한 건가, 보여주기 위한 건가. 수지는 그 말을 천천히 되새겼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였다. 노을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벽을 붉게 칠했다. 골목에서는 간간히 아이들 노름소리가 들렸다. 어디선가 김치전 지지는 소리, 냄비 부딪히는 소리. 서울의 평범한 그러나 소중한 음악들. 나는 노트를 꺼냈다. 펜을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마음속으로 몇 가지를 적어 내려갔다. 돈은 도구일 뿐 관계의 표준이 아니다. 사랑은 지원이 아니라 존중이다. 경계는 단절이 아니라 성숙이다. 진짜 부자는 자신의 부를 말하지 않는다. 진짜 품격은 조용하다. 이 단순한 문장들이 내 평생의 월급 명세서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수천만 원짜리 계약서보다 더 값지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안다. 창밖으로 노을이 저물어 갔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지쳐 있었지만 단단했다. 엄마, 장인어른, 장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앞으로는 저희 방식대로 살겠다고. 경제적 지원도 간섭도 사양하겠다고.
어떻게 받아들이시던? 잠시 침묵이 흘렀다. 쉽지 않으셨어요. 화도 나셨고 섭섭해하셨고 하지만 저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옆에서 같이 말해줬거든요. 그의 목소리에서 안도와 자부심이 느껴졌다. 그분들은 여전히 돈의 언어로 자신을 지키려 애쓰세요. 우리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우리가 얼마를 들였는데 하시면서요. 하지만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저희는 이제 서로의 눈을 보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킬 것과 비워낼 것을요. 숫자가 아니라 가치로요.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슴속이 따뜻했다. 아들이 자라고 있었다. 진짜 어른으로. 그날 밤 나는 베란다에 나왔다. 서울의 밤 공기가 차가웠다. 멀리 한강의 물빛이 느리게 움직였다. 반짝이는 다리의 불빛들이 강물 위에 길게 반사되었다. 도시는 여전히 잠들지 않고 숨쉬고 있었다. 스웨터 소매 끝이 손등에 스쳤다. 거칠지만 따뜻한 감촉. 오래 입어서 보풀이 일었지만 나는 이 스웨터가 좋았다. 편안했다. 나를 꾸미지 않아도 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감싸주는. 바람이 불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나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다. 차갑지만 상쾌했다. 살아있다는 느낌. 나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 숨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 바람에 실려 날아갔다. 어디론가. 이 도시의 어딘가로. 그리고 그 말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도 단단히 자리 잡았다. 더 이상 작은 척, 가난한 척, 보잘것없는 척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고 해서 자랑할 필요도 없다. 그저 나로서 살면 된다. 조용히 품위 있게 누구에게도 증명하지 않으면서. 서울의 밤은 깊어갔다. 그러나 내 마음은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진짜 부는 숫자가 아니다. 통장 잔고도 명품 가방도 화려한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도 아니다. 진짜 부는 조용한 기쁨과 지켜낸 존엄의 합이다. 내일 쓰려고 아껴둔 화려한 말들 대신 오늘 건넨 따뜻한 눈빛의 값이다. 식탁에 올린 비싼 접시 대신 누군가의 마음 위에 살며시 내려앉는 배려의 무게다. 과시하지 않아도 빛나는 것들, 증명하지 않아도 인정받는 것들, 값을 매기지 않아도 소중한 것들. 그것이 진짜 부유함이다. 서울의 초가을은 오늘도 바람이 분다. 은행잎이 서걱거리고 골목의 식당에서는 국물이 끓는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누군가의 저녁.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들. 누군가는 여전히 돈으로 스스로를 지킬 것이다. 숫자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쓸 것이다. 그것이 그들이 배운 생존의 방식이니까. 누군가는 말없이 사람을 지킬 것이다. 조용히, 꾸준히, 한결같이. 숫자가 아니라 품격으로, 돈이 아니라 존중으로. 그리고 나는 안다. 가난한 척한 엄마였던 그 밤 이후로 우리는 돈이 아닌 품격으로 서로를 기억하게 되리라는 것을. 값이 아니라 가치로, 숫자가 아니라 의미로. 나는 창가에 서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사랑은 값을 매길 수 없고 존중은 할부로 살 수 없다. 이 한마디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등불 하나 켜지길.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나요? 서울의 가을 공기처럼 차갑지만 맑은 진실이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도 혹시 이런 순간이 있었나요? 겉모습으로 판단받았던 순간, 숫자로 평가받았던 순간, 그리고 진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걸 깨달았던 순간. 여러분의 서울, 여러분의 가을, 여러분의 품격에 대해 들려주세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이야기의 영감이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돈의 크기 대신 마음의 깊이를 전하겠습니다. 숫자의 화려함 대신 삶의 진실을 담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히 품위 있게 당신의 하루가 빛나기를 바랍니다.